12살의 임진왜란. 그 6번째 이야기. 가을, 겨울. 계사년 1593년 10월 19일. 어제 낮에 다나를 시켜 벼루를 가져오게 했더니 실수로 떨어뜨려 깨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벼루는 30년 전에 아버지께서 장성 현감으로 계실 때 얻은 것으로 허탄을 시켜 벼루집을 만들어서 오래도록 행갑에 넣고 행연으로 썼다. 연전에 난리가 발생한 초기에 온 집안 물건이 다 타서 남은 것이 없었는데 이것은 마침 내가 가지고 장수로 왔기 때문에 홀로 운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깨지고 말았으니 물건의 성패에도 온수가 있나 보다. 그러나 집에 쓸만한 것이 없으니 깨진 것을 고쳤어야겠다. 다나가 벼루를 깨뜨린 후에 꾸지람을 들을까 걱정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안쓰럽다. 세미록 제2권 계사일록 중에 발췌 부분이었습니다. 수달. 사람들은 그를 오생원이라고 했다.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나란 일을 하거나 제법 부자인 친척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꾸려가는 모양이었다. 안주인은 이씨 부인이었는데 매사에 엄격하고 꼼꼼하게 집안일을 관리했다. 아들 셋은 결혼하여 분가했고 집에는 막내 아들과 결혼하지 않은 딸이 셋 있었다. 그중 다나라는 이름의 막내 딸이 다미와 동갑이었다. 오생원 가족은 원래 한양에 살았는데 난리통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 이곳 임천 땅에 임시로 집을 마련한 것이란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아들들도 모두 난리를 피해 이 근처에 집을 얻어 살고 있단다. 여기서 임천은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의 옛 지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부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늘 문가를 살피면서 누가 오는지, 누가 오면 그 앞에 조랑말 고삐를 쥔 사내종이 누군지 이름이랑 얼굴을 빨랑 다 익혀두어. 나중에는 집도 다 알아두고 심부름 다니려면 알아야 하니께. 우선 그게 첫째요. 처음에 다미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뼈마디 굵고 덩치가 좋은 나이든 여종의 이름은 복이라고 했다. 복이는 다미에게 시래기를 넣은 콩죽 한 사발을 내어주고는 바느질감을 가져와 꿰매기 시작했다. 첫째 윤겸 도련님은 저기 관리로 일하시는데 여기저기 나란 일을 주로 나가 계시지. 도련님네 종은 속노라고 그놈이 인물은 좋채. 성질은 더럽고 눈빛은 험악하다만 둘째 윤혜 도련님은 자녀가 없는 작은 숙부댁에 양조로 가 계시고 셋째 유남 도련님은 자주 들르시째. 그 집 종은 돌손이라고 머리칼이 뻣뻣하고 눈알이 왕바구리만 하고 너도 딱 보면 알 거여. 얼굴 다 외워두어라. 주인 어른들 도련님들 오시는 거 제일 좋아하니까 늘 언제 오시나 잘 살펴두고 오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채해서 큰 소리로 알려드리고. 보기가 쉴 새 없이 내뱉는 이 집 족보와 근황, 그 수많은 이름들에 대해 다미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큰 아가씨는 8월에 혼사가 있을 것이고 둘째 아가씨는 순하디 순해서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셋째 다나 아가씨랑 너랑 동갑이여. 아직 주인의 말고는 가까이서 이 집 식구들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보기는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일했고 나이도 많은 여종이라 종들 사이에서도 입김이 셌다. 다미는 박생원네와 자중 왕래해 와서 양반집에 하루 일과며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행동거지 등에 익숙한 편이었다. 우리 다나 아가씨는 얼굴도 곱고 심성도 고와서 다들 이뻐라 하지만은 몸이 엄청 약해서 날이 많으니 걱정이시제. 너는 눈치껏 짬 날 때마다 아가씨 말동무도 해드리고 들여다보고 알겠제? 보기 아줌마는 오씨 집안의 내력에 대해 술술 이야기해 주었다.
그 와중에도 헌 바지 3벌을 꿰매고 콩을 한 마리나 까놓고 손을 조금도 놀리는 법이 없다. 타고난 일꾼이었던 보기 아줌마는 젊을 적에는 하루에 길쌈을 3사람 몫씩 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내려온다고 한다. 왜 아직 출발을 안 하셨슈? 보기 아줌마는 행랑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종에게 물었다. 얼굴에 심하게 얽은 자국만 없다면 사내답게 생겼을 모습이지만 억울한 표정이 어딘가 두꺼비 같은 인상을 주는 남자였다. 사내종의 이름은 막정이라 했다. 오늘이 파일이라 내일 아씨 모시고 익산 갈라는구먼. 올 때는 쌀도 바꿔야 하고. 여기서 파일이란 음력으로 매달 5일, 14일, 23일로 이날의 일을 하면 불길하다고 한다. 막정이 아저씨야말로 이 집안의 모든 잡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으로 오생원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듯했다. 그런데 막정이 아저씨 얼굴에 어딘가 그늘이 있었다. 저기 나 며칠 집 비울 동안 우리 안 사람 좀 들여다봐 주게. 다미는 막연하게 보기 아줌마랑 막정이 아저씨가 부부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가 들여다본 것 하고는 그것이 참 반가워하겠구만. 보기 아줌마는 실을 끊어내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보기 아줌마 남편은 오래전에 죽었다 하고 막정이 아저씨 부인은 따로 있었다. 심부름 시킨다고 거지 하나 뒀다더니 그게 너구나? 내가에 가서 물 한 동이 길어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종 하나가 다미를 불러세웠다. 30 남짓한 여종은 까만 눈에 잘록하게 묶은 허리가 어쩐지 담비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 여종의 이름은 분개였는데 바로 그 분개가 막정이 아저씨 부인이었다. 나이 차이가 딸뻘이나 되어 보이는데 둘이 부부라는 게 신기했다. 나는 거지도 아니고 노비도 아닌데 이 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인데. 그런데 분개한데 말대꾸하기엔 좀 무서웠다. 막정이 아저씨가 이 아래 것들의 집에선 제일 높은 분인데 분개가 아저씨 부인이니까 말이다. 거 아무도 없슈? 누군가 문 밖에서 조랑말을 데리고 와 사람을 부른다. 다미가 물을 길러 가려다 말고 브리케나 달려갔더니 잘생긴 얼굴에 새하얀 이가 반짝이는 사내종이 서 있었다. 그는 분명 첫째 도련님의 시종 송노일일 것이다. 사내는 컹컹 짖으며 달려온 개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더니 인상을 쓰며 침을 뱉었다. 보기 아줌마는 인물은 좋은디 성격은 하여간 더럽단 말만 했는데 그가 큰 도련님 댁 송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신기했다. 다미는 배운 대로 안채에 가서 송노가 왔다고 일렀다. 오생원 내외는 반가운 얼굴로 송노가 가져온 편지를 받았다. 큰아들의 편지 모양이었다. 오생원은 싱글벙글하며 누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편지를 한 줄 한 줄 큰 소리로 온 집안에 들리도록 읽어준다. 유음겸의 병이 드디어 떨어진 듯 하려군. 젖먹이는 이제 막 걸음을 뗐다 하고 며느라이는 이제 전몸살이 떨어져 며칠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오. 이씨 부인은 남편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들으며 다미에게 조용히 눈짓으로 송노가 조랑말을 씻고 온 짐을 내리게 시켰다. 찰떡이 한 상자요. 말린 꽁이 한 마리, 닭이 또 한 마리, 그리고 식혜랑 젓굿 한 그릇입니다. 며칠 전 연못에 물 뺄 때 잡은 물고기는 내장 싹 빼고 죄다 말려왔고요. 송노는 마치 지가 벌어온 것이라도 하듯 이 집 큰아들이 보낸 먹거리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생색을 낸다. 젓국과 식혜라니 참으로 오랜만에 구경하는 사람의 음식다운 음식이었다. 이씨 부인이 가져온 음식을 하나씩 살폈다. 송노에게 막걸리 한 사발 내주련. 다미는 부엌으로 가서 막걸리 한 사발을 조심스레 따라서 송노에게 주었다. 그런데 윤겸이가 물고기는 몇 마리나 말렸다던가. 편지에는 잉어랑 잡어가 총 40마리라는데 여긴 30마리 남지 실세.
이씨 부인이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송로에게 들으라는 듯 조용히 말했다. 다미는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때 송로가 누나를 번뜩이며 황급하게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을 보았다. 다미는 물동이를 이고 천천히 냇가로 갔다. 꼭 고향집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물을 길러 오는 매일의 노동에 행복한 기분이 될 줄은 몰랐다. 혼자인 것이 두렵거나 외롭지 않은 기분은 퍽 오랜만이었다. 소매를 걷고 먼저 세수를 했다. 머리를 풀어 매만지고 다시 닦았다. 온 김에 손과 발도 씻었다. 너무나 상쾌했다. 그동안 겪은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너 이 그물 좀 잡아주련? 15살쯤 되어 보이는 머리 꼬랑지를 늘어뜨린 시골 총각이었다. 낚시꾼인지 이 근방에 덫을 놓아 사는 사냥꾼인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왜 속삭이는 목소리를 낮춰 명령도 아닌 부탁도 아닌 이상한 말투로 말을 거는가. 입고 있는 무명옷은 농사꾼들이 입는 옷처럼 낡았지만 깨끗했고 바느질이 잘 된 옷이었다. 그래서 어디인가 귀티가 났다.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생김새는 정반대였지만 갑자기 삼복 오빠 생각이 났다. 아마 살아있다면 비슷한 나이일 것이다. 빨리, 시간 없어. 총각은 다미가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그물을 쥐어주더니 큰 바윗돌 사이 물이 흐르는 개울가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한 손엔 굵기가 팔뚝만한 나무 몽둥이를 들고 맨발로 바짓단을 무릎까지 올린 채 가만히 어느 바윗돌 앞에 쪼그리고 앉는다. 바윗돌과 바윗돌 사이에는 작은 굴이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있는 듯 했다. 내가 불을 피울 테니 넌 그물을 잡고 있어라. 시골 총각은 나뭇가지를 걸어 모으더니 가져온 부싯돌로 불을 붙여 굴 입구에 연기를 쐬었다. 콜록콜록. 저도 매운 연기를 마시면서 한 번, 두 번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연기를 넣는다. 그리고는 바위에 귀를 대어보고 갑자기 옆으로 비켜선다. 굴 안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다미는 그물을 쥔 손을 덜덜덜 떨었다. 갑자기 굴 속에서 거칠게 흙을 파며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렸다. 끽끽대는 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까맣고 동그란 머리통이 불쑥 나왔다. 하얀 수염, 동그란 까만 눈, 주둥이 주위론 흰 털이 나 있었다. 검둥 강아지인가 싶었는데 곧 쏜살같이 몸통이 빠져나왔다. 퍽퍽퍽 퍽! 시골 총각은 주저없이 몽둥이로 머리통을 내리쳤다. 번개 같은 공격. 처음에는 빗맞았지만 두 번째는 정통이었다. 살이 제법 오른 수달이었다. 끼룩! 다미는 그물을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수달은 까만 눈을 부릅뜨고 바윗돌 위에서 뻗어버렸다. 잡았다. 총각은 몹시 기쁜 모양이다. 고기는 구워 먹고 기름을 내어 약으로 쓰고 가죽은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너 어디 사냐? 고기라도 조금 가져가라. 내 사례를 하겠다. 총각은 기쁜 듯 축 늘어진 수달을 망태기에 담아 걸더니 앞장서라 재촉한다. 다미는 얼결에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섰다. 다미는 입가에 한 줄기 피를 흘리고 눈을 부릅뜬 채 죽어있던 수달 생각을 떠칠 수가 없었다. 그 난리를 겪으며 별의별 참혹한 모습을 봐왔다. 달빛 아래 산처럼 쌓인 시체 더미를 기어서 달아난 적도 있지 않은가.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던 언덕을 걸은 날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언제나 죽음은 낯설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찬가지였다. 모든 죽음이 그때마다 새롭게 아팠다. 마지막 순간에 본 수달의 얼굴은 숯검댕이를 입에 묻힌 강아지처럼 귀여웠다. 부드럽고 반질반질한 몸통이 포근하면서도 날렵해 꼭 허리를 졸라맨 여자 같았다. 그래, 분개를 닮았다. 여기 사는데요. 저 고기 필요 없습니다. 한 일도 없는데요. 다미는 오생원 집 앞에 이르러 겨우 입을 뗐다. 그러자 고집 센 시골 총각은 제멋대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을 보았나.
넌 누구냐? 수다를 잡아온 총각은 망태기를 마루에 내려놓더니 도리어 다미에게 묻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제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다미를 찬찬히 뜯어보는 것이었다. 난 이 집 막내 아들 이나인데. 이분이 바로 결혼하지 않은 막내 도련님이로구나. 왜 보기 아줌마는 아까 가족 족보를 읊을 때 막내 도련님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 오라버니, 또 내과에 갔습니까?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기에 돌아보니 살구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빛이 어딘가 슬픈 느낌을 주었으나 고운 아름다움이 배어 있었다. 아, 저분이 나와 동갑이라던 다나 아가씨인가 보구나. 아버지가 하시면 화를 낼 터인데. 이나 도령은 대답 대신 동생을 향해 장난스럽게 웃어 보인다. 그리고는 망태기에서 한참 무엇을 찾는다. 설마 죽은 수다를 꺼내 보여주는가 싶어 다미는 저도 모르게 질색을 했다. 다나야, 오라비가 네 동생 하나를 업어왔구나. 그리고는 풀줄기로 엮은 끈에 단 돌멩이 비슷한 것을 동생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뭔가 싶어 한참 쳐다보니 돌멩이가 아니라 작은 거북이였다. 동전만 했다. 거북이의 가늘단 팔다리가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내 동생 삼기엔 좀 작아. 이나 도령은 장난꾸러기 같았다. 다나는 눈이 구슬처럼 커지더니 한바구스름을 지으며 두 손으로 공손히 거북이를 받아든다. 저기 물 담아서 나 그릇 하나만. 다나는 처음으로 다미에게 말을 건넸다. 이제 이 집안 식구들 얼굴은 다 익혔구나. 거북이를 키울 물그릇, 다미랑 동갑이라던 모두가 사랑하고 예뻐해 마지 않는다던 그 다나 아가씨의 첫 번째 부탁이었다. 다미는 왜 다나 아가씨를 모두가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았다. 다나는 오약꽃 같은 소녀였다. 무술년 1598년 11월 26일 세미록 오희문의 일기 중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나가 우연히 냇가에 갔다가 마침 수달이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물을 펼치고 불을 놓아 연기를 쏘여서 수달을 나오게 하여 몽둥이로 때려잡았다. 매우 운이 좋은 날이다. 족보. 오생원은 여러 재주와 취미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대단한 기억력으로 자신의 집안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족보에 대해 묻고 외우기를 좋아한다는 점이었다. 오생원은 양반과 그들의 부인, 첩, 서얼, 종들, 그들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아는 대로 기억하고 따지는 것을 좋아했다. 특별히 자신의 가문을 내세우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였다. 여기에는 심지어 소나 말, 동네 개들의 잡다한 족보까지도 포함되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현재 내가 디딘 땅이 어떤 곳인지를 또렷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생원은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가계도와 결혼으로 거미줄같이 얽힌 가족관계가 흥미로워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태생을 물어보면 되고 그 사람은 그 핏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짐승도 마찬가지였다. 영리한 어미개에게서는 영리한 강아지가 나온다는 주장이었다. 오생원의 가족을 그의 족보학에 따라 분류하자면 그곳에는 대략 3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얽혀 있었다. 이 세상들은 저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확고한 경계라는 선으로 엄격하게 구분 지어져 있다. 첫 번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식과 전통을 좇는 양반들의 세계, 글을 아는 자들과 체면과 규율, 죽은 이들에게 밥상을 차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안채와 사랑채, 별땅에서 사는 사람들로 오생원과 이씨 부인,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세 딸과 막내 이나 도령이 사는 세계였다. 오생원은 이 세계의 주인으로 늘 새벽에 일어나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조상 신주에 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동이 트기도 전에 가벼운 죽으로 자리 쪼반을 하고 낮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편지를 쓰거나 받은 편지를 읽고 정리했다. 마을 사람, 친척, 따로 집을 얻어 나가 사는 노비며 일꾼들이 쉴 새 없이 방문해 제사부터 농사일, 마을에서 생긴 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을 오생원과 상의했다. 오생원은 과거에 급제한 후로 벼슬길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들이며 처가, 외가에는 관직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점심상을 물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집안일을 돌보거나 주변 양반들과의 모임에 갔다. 만남이 길어지면 술도 오가고 기분 좋게 취해서는 밤늦게 조랑말을 타고 올 때도 있지만 대개는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집안을 점검하고 이른 잠자리에 들었다. 두 번째 세계는 행랑채에 있었다. 행랑채에는 대문과 마국간 사이에 위치했는데 사실상 헛간을 사람이 살 정도로만 적당히 수리한 곳이었다. 대문을 오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맞이하고 주인의 재산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마국간이라는 건 명목상 그들의 위치가 가축과 사람, 그 어느 미묘한 경계선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었다. 이 세계의 지배자는 막정이 아저씨와 보기 아줌마였다. 행랑채는 방 2칸짜리 허름한 헛간이지만 막정이와 분계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따로 주고 남은 방 1개를 둘로 나누어 요종은 여종끼리, 사내는 사내끼리 모여졌다. 오생원의 집안 살림은 넉넉지 않았으나 일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 온 사내 종들은 늘 한둘씩 있었기에 서로 부대끼며 자는 형편이었다. 다미는 잠자는 일이 늘 고역이었다. 빈대와 파리에 밤새도록 뒤척이고 코 고는 소리에 쾌쾌한 냄새까지. 차라리 앉은 채 자는 게 낫겠다 싶었다. 한 번은 다미가 정신없이 골아 떨어진 어느 밤이었다. 다미는 늘 보기 아줌마 옆에서 잤는데 얼결에 그 품이 엄마인 줄 알았다. 그래서 보기 아줌마 품으로 파고들어서는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순간 설핏 잠에서 깼다. 그리고 화들짝 놀랐다. 보기 아줌마 품은 넓고 단단했지만 엄마 품처럼 포근한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딱딱하게 굳은 몸이 다미를 거칠게 밀어냈다. 잠결에도 어둠 속에서도 그 밀어내는 몸짓이 너무 상처가 되어서 다미는 부끄러웠다. 내가 누가 옆에 들러붙으면 잠을 못 자. 어둠 속에서 보기 아줌마는 변명 비슷하게 중얼거렸다. 다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척했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지만 아줌마 말이 맞다. 보기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계는 둘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면서도 모두를 연결시켜주는 곳이었다. 외양간과 마국간, 그리고 회와 닭장. 넓게는 집 뒤편 작은 밭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생원 집 수많은 가축들은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세계의 첫 번째 구성원은 이마에 흰 점이 있는 늙은 조랑말이었다. 흰 점박이는 이 집안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해온 동반자로 이제 나이가 들어 꼴만 먹겠다 까탈을 부려도 오생원은 가엾다며 그걸 다 받아주었다. 외양간에는 여름 내내 밭을 가느라 잠시도 쉰 적이 없고 그것도 모자라 콩이나 보리쌀을 받고 이웃집에 품을 팔러 다니는 가여운 늙은 소도 한 마리 있었다. 큰아들 윤겸이 사다 놓은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가끔은 이웃집에서 새끼 돼지를 얻어다 키우기도 한다지만 이 시부인이 집에서 돼지 키우는 것만큼은 불결하다 질색하였기에 늘 크게 자랄 때까지 집에 붙어있질 못한다고 한다. 닭장으로 가면 암탉이 3마리, 도통 울 줄도 몰라 제명을 재촉하는 줄도 모르는 수탉이 1마리 있었다. 덕분에 사계절 신선한 계란과 병아리를 얻었다. 이나 도영은 병아리를 거두어 키우는 일에도 열심이어서 손수 대나무를 갈라다 병아리장을 따로 치고 살쾡이나 오소리가 훔쳐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절에서 두부를 만들어 내려오면 그 편에 절집에 맡겨둔 오생원네 고양이를 데려오는 날도 있었다. 이 시끌벅적한 세 번째 세계에는
소, 말, 돼지, 닭과 병아리 외에도 불청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밤마다 2배로 바글바글 불어나는 생쥐들이었다. 절에서는 떡이나 두부를 만들어 공양하기에 늘 쥐가 들끓기 때문이었다. 오생원네는 고양이는 젖소무늬에 뚱뚱하고 얼핏 게을러 보이지만 쥐잡이 명수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집 저 집 바쁘게 출장을 다녔고 제 이름도 갖고 있었다. 묘원이. 쥐잡이 출장을 마치고 묘원이를 되돌려 받을 때에는 그 쥐잡은 공으로 상대편에서 하다못해 말린 나물꾸러미며 노루다리 한 짝이라도 같이 딸려 보냈기에 사람들은 재물을 불러오는 영물이라고 칭찬했다. 묘원이는 오생원 때 개 3마리와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보아 영물이 맞긴 했다. 묘원이는 모두와 두루 사이가 좋았으나 오직 쥐들에게만 무자비했다. 그랬다. 개 3마리. 오생원 댁을 물어 찾아가려면 배나무골에서 개 3마리 키우는 집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 가장 빨랐다. 오생원이 이웃 사람들에게 부탁해 드렸다는 개들이었다. 가장 큰 놈은 흑순이로 덩치 큰 암캐였는데 이름처럼 온몸이 까만 털로 뒤덮여 있었다. 성격이 유순하면서도 대단히 영리해서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2번째는 털이 복슬복슬한 회색 점박이 숙해였는데 유독 꼬랑지만 하얀색이었다. 이름은 미백. 미백이는 충성심이 강해서 낯선이에게 경계가 많았다. 해서 다미와 친해지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다. 제일 작은 놈은 귀여운 누렁이였는데 4다리만 흰 털이었다. 이름은 족배기로 장난도 잘 치고 재롱도 많았다. 오생원은 다른 강아지들은 이름도 없이 대강 키우다가 내다 팔거나 잡아먹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이 3마리 개들에게는 직접 이름도 붙여주고 특별히 애정을 주며 귀여워했다. 어느 날 밤, 다미는 우연히 낯선 것을 보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오생원이 개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정하게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몰래 주위를 살피더니 소매에서 숨겨두었던 밥 한 덩이씩을 꺼내 개들에게 먹였다. 어둠 속에서 개들이 미친 듯 손을 핥는 소리와 꼬랑지를 흔들어대는 소리만 들렸다.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판에 우습고도 이상한 광경이었다. 슬픈 밤이었다. 왜냐하면 마침 그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일꾼들은 다들 굶은 채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이다. 윗분들만 겨우 쌀밥과 죽을 지어 먹고 행랑채에 있는 하인들은 모두 굶었다. 저녁밥을 주지 않자 화가 난 사내종들이 풀도 배러 가길 거부해서 말과 소까지 죄다 굶고 자던 중이었다. 묘원이가 흑순이 배 위에서 뒹굴거리며 낮잠을 즐기다가도 쥐를 보면 순식간에 잔인하게 돌변하는 것이 꼭 제 주인을 닮았다. 오생원에게는 2-3개의 구분이 명확했다. 언제든지 이웃집 곡식 한 줌과 바꿀 수 있는 훌륭한 식량으로서의 다른 개가 있고 자식만큼 귀여운 흑순이와 미백이, 족배기가 있었다. 그 2-3개는 결코 섞이지 않았다. 오생원에게 하나는 고기였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었다. 그 애정의 치우침이 다미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이 3가지 다른 세계는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 하나의 우주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하루도 같은 날이 없다. 3번째 세계의 가축들을 위해 2번째 세계의 노비와 일꾼들은 매일 바빴다. 그것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다. 2번째 세계의 노비와 일꾼들은 이 우주를 직접 운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새벽마다 일어나 소죽을 끓이고 말에게 풀을 먹이고 닭장을 청소하고 계란을 줍고 마당을 쓸었다. 그러나 거기서 난 젖과 고기와 알은 첫 번째 세계에서 소비되었다. 매일 병아리와 계란의 숫자를 세고 암탉이 알을 낳는 일자와 횟수를 기록하는 꼼꼼한 오생원의 성격 탓에 따끈따끈한 계란을 매일 거두면서도 누구도 감히 훔쳐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네 발이든 두 발이든 발 달린 짐승들만의 세상이 끝이 아니었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붕붕대고 꿈틀대고 꼼지락대는 아주 작고 섬세한 미물들의 세상도 있었다. 집 뒤편 언덕으로 이어진 풀밭에서는 배나무에 벌집을 걸어놓고 인하도령의 양봉이 한창이었다. 벌들은 두 채의 집을 짓고 열심히 새끼를 낳아 불리며 꿀을 모으고 있었다. 이씨 부인은 벌이 자꾸 집 안으로 들어온다며 꾸짖었지만 꿀이 나올 때만큼은 반가워했다. 인하도령이 글공부를 때려치우고 낚시며 덧놓기, 병아리치기, 양봉 등 작팍에만 몰두하는 것에 오생원은 걱정이 많았고 그런 것이 눈에 띌 때마다 꾸지람을 했다. 그러나 인하도령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오생원도 생명줄에 대한 열정과 그로 인한 이익 추구라는 잡학에 몰두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꼭 닮았다. 사랑채 실엉 위에는 커다란 나무 쟁반 같은 것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는데 오생원이 직접 기르는 누에들이었다. 방에 가만히를 깔고 누에집을 짓느라 지난 봄에 사랑채를 바꾸었다고 한다. 가만히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누에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며 일제에 기록하는 것은 오생원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네 이놈! 장차 무엇이 되려느냐? 농사꾼이 될 것이냐? 장사치가 될 것이냐? 하고 다니는 꼴은 상놈이나 다를 바 없고 글도 아예 팽개쳐버리고 낚시나 다니고 병아리나 찌고 있으니 네가 옛 어른들의 말씀을 몸에 익히고 실천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느냐? 형들을 보아라. 모두 벼슬에 나아가 임금을 돕고 있건만 너는 대체 누구를 닮아? 이른 아침부터 사랑채에서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오생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인하도령에게 회초리를 치는 모양이었다. 어째 저러신다냐? 나라가 이 꼴인데 그깟 글 공부는 어디다 쓴다고. 보기 아줌마가 바느질을 하며 궁시렁거렸다. 다미는 인하도령을 처음 만났을 때 시골 총각으로 오해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막내 도련님은 글 공부엔 소질이 없으셔요? 다미는 옆에서 보기 아줌마를 도와 이불을 만들고 있었다. 큰아가씨의 혼례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다미의 바느질 솜씨를 본 아줌마는 무척 좋아했다. 자기처럼 훌륭한 일꾼이 될 팔자라며 즐거워했다. 아니, 이 집 도련님들이야 다 영특하고 재주도 뛰어나지. 우리 이나 도련님도 머리는 대단한디. 보기 아줌마는 뼈마디가 죄다 굵고 휘어졌는데 특히 손가락이 제일 심했다. 그녀의 손은 가죽을 뒤집어 쓴 늙은 고목나무를 보는 것 같았다. 형님들이야 다들 과거에부터 벼슬도 하지만은 이나 도련님은 태어나고부터 이 집이 많이 가난해졌으니까 딸린 식구들이 좀 많냐. 하필 외놈들도 저 지랄이고. 다미는 이나 도령이 거침없이 수달의 머리를 내리치던 장면을 떠올렸다. 어릴 적부터 가난했기에 전쟁으로 더 어려워진 처지를 생각했을 거다. 왜 이나 도령이 책을 덮고 산으로 냇가로 낚시와 사냥을 다니는지 알 것 같았다. 상대적인 가난함이었다. 난리통에도 비단 옷을 입는 이웃들 사이에서 낡은 무명옷으로 버티는 불편함이었다. 그 수달이 이나 도령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날 오후에 오생원은 다미를 데리고 최진사 댁으로 바둑을 들어갔다. 진사댁과는 자주 왕래하기에 이씨 부인이 떡을 쪄서 들려주었다. 오생원은 늙은 조랑말을 타고 다미는 떡보자기를 들고 뒤에서 따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진사댁에서 개젓 한 덩이로 답례로 주었다. 오생원은 말을 탄 채 나란히 걸으며 다미의 부모님 이름이며 고향을 물었다. 외할머니가 영동 황참판댁 친모였던 게로구나. 네가 야무지고 총명하더니 양반집 규방 친모의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 놀랍게도 오생원은 박생원 가족부터 외할머니가 있었던 참판댁까지 훤히 알고 있었다. 다미에게 처음으로 다미네 가족의 김가성 씨가 어디서 내려오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오라비가 난리통에 죽었다고 했느냐? 그럼 대가 끊긴 것이야? 오생원은 몹시 안타까워했다. 다미는 이제 오라버니가 손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듯 느껴졌다. 살아있다면 지옥일 것이고 죽었다면 가여운 영혼인 것을. 외적들이 노예로 끌고 갔다 해도 바로 배에 태워 외국으로 보냈을지 못했을 터. 혹시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래, 이름이 무엇냐? 오생원이 오빠의 이름을 묻는데 그날 아침 참외를 쥐어주고 돌아서던 오빠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삼복이라고 합니다. 이나 도령님이랑은 같은 나이고요. 다미는 이 관심이 싫지 않았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마음에 따스한 숨을 불어넣는 기분이었다. 무주 사람 김가 삼복이라는 것 말고 생김새의 특징은 없더냐? 다미는 대답을 하기 전에 참으로 오랜만에 오라비의 얼굴을 찬찬히 그려보았다. 정식 군인이 되고 싶어 했지요. 덩치가 크고 힘도 셌거든요. 늘 산에 가서 활 쏘는 연습을 했고요. 말이 없는데 저한테는 자상했어요. 어릴 적에 놀다가 다쳐서 눈 사이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별명이 새눈박이여요. 다미는 마지막 말에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너 이 집에 온 후로 처음 웃는구나. 잘했다. 집에 도착하자 오생원이 생각난 듯 말했다. 이거 받아라.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오생원은 그 요술 소매뿌리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어 주었다. 곶감이었다. 아마 바둑 모임에서 몰래 챙겨온 것인 듯 했다. 그 곶감 하나 때문에 다미는 그날 일이 힘든 줄도 몰랐다. 이따 밤에 혼자 아껴 먹을 생각이었다. 머리 위로는 초승달이 떠있고 흑순이가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부드럽게 낑낑댔다. 그날의 모든 일을 끝난 다미가 뒤뜰에 앉아 막 곶감을 한 입 베어 물려던 참이었다. 예! 다나 아가씨였다. 다미는 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뭔가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너도 나왔니? 둘은 마주보고 빙그레 웃었다. 다나 아가씨 손에도 곶감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생원 어른이 곶감을 주셨어요. 다미는 변명처럼 대답했다. 다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아버지는 다과상에서 귀한 것이 나오면 소매뿌리에 숨겨오신단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면서 나랑 이나 오라버니만 주셔. 다미는 그런 귀한 곶감이 제게도 돌아온 것이 놀라웠다. 그런데 오라버니는 곶감도 못 먹고 잠들었지 뭐니? 아침에 회초리를 맞은 이나 도령은 일찍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불 꺼진 방에서 오라버니 종아리에 오소리 기름을 발라주면서 우시더라. 희미한 달빛 아래 흑순이를 사이에 두고 두 소녀는 나란히 앉아 곶감을 베어 물었다. 너도 오라버니가 있니? 다나의 물음을 시작으로 두 소녀는 제 가족과 좋아하는 것, 어릴 적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다 풀어내자면 아마 밤이 새도 모자랄 것이었다. 병신년 1596년 12월 20일 세미록 오이문의 일기 중입니다. 집에서 먹인 개가 3마리인데 제일 큰 놈을 암캐로 이름이 흑순이, 그 다음 스캐는 이름이 미백, 작은 놈의 이름은 족백이다. 그 개는 성질이 용맹스러워서 쥐도 잡을 줄 알았고 때로는 참새도 잡기에 꿩 잡고 쓰려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덜어주며 길렀다고 한다. 네, 오늘도 12살의 임진왜란, 다미가 새로운 박생원네 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미의 눈으로 그렸던 3가지 다른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계,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절에도 옛날 시절에 많이들 그랬지만 한국 사회 임진왜란 이 시절에는 계급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계급,
그 세 가지 다른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었다는 그 묘사가 저는 기억에 굉장히 남았고요. 동물과 사람 사이의 그 미묘한, 그리고 첫 번째로 이게 전쟁 중에 삶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끼니를 때우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함,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양반들의 삶과, 그리고 노비의 삶, 그리고 그 밑에 하층민의 삶, 그리고 동물들과 어떤 관계를 지내면서 살았었는지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도 참 좋았어요. 여러분도 흥미롭게 이 두 챕터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게 즐거운 주말들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시간도 여기는 지금 일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즐겁게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제가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그리고 12살의 임진왜란은 제가 계속해서 읽고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12살의 임진왜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